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개선과 페덱스의 실적 전망 상향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 부담과 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주 약세로 6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23% 떨어진 9,605에 마감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그동안의 급등 부담과 석유 수요 부진 우려 등이 겹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 인도분 WTI는 3.7% 하락해 배럴당 70달러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올해 말이면 경기 균형 수준을 넘어 팽창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OECD는 경기 선행지수가 7월 한국의 경우 101.2로 경기 팽창을 의미하는 100을 넘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신종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처음으로 하루 2명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7명 중 6명이 만성 질환을 앓던 고위험군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건당국은 해외여행이나 모임 참가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CN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결국 엿새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랠리에 따른 부담을 좀 느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소비 심리 지표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덱스의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됐는데요. 한편 최근 들어서 중요해지고 있는 상품 시장 동향을 보면 금값이 드디어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유가도 배럴당 70불을 하회했고 달러화는 연중 최저치를 계속 이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표가 좋았는데 엿새 만에 하락하고 말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행히도 약보합세로 마쳤습니다. 하락하긴 했는데요.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그 뉴욕 증시가 이런 약보합 기업 실적이 호재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선 것이 지수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우선 그 다우 지수는 0.23% 그래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주가는 이제 강세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오후에 유가가 그 급락세로 돌아선 것이 그 하락세의 원인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0.23%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15%, S&P 500 지수도 0.14%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강세를 유지했습니다만 오후장에서 주말에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뉴욕 시장은 지난 5거래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6거래일 만에 하락한 것 같고요. 주간 단위로는 1.7%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봉을 잠깐 보시면요. 일봉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지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네. 고점에서 강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됐고 페덱스의 호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좋게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그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급락세로 반전하면서 그 주식시장은 그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참 재밌게도 다우가 22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9,605로 마감이 됐는데 이 지수가 정확히 9.11 테러가 발생했었던 8년 전 지수였습니다. 어쨌거나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기대를 모았던 소비 심리는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제조업 지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예상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9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70.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이제 소비 심리의 개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월에 도매 재고도 발표가 됐는데 전월비 1.4% 감소를 했습니다. 도매 재고는 이제 지금 기업들의 재고가 계속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도 제조업 지표도 좋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2006년 9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이후에 첫 11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는 이제 최근 계속 강세로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2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장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기 급등 부담도 원인이지만 일단 유가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배럴당 좀 $70를 하회했는데 5일 만에 처음으로 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는 닷새 만에 그 하락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근데 하락폭이 조금 큰 것 같은데요. 예.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가 3.7%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3.7% 하락해서 69.29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표주 엑슨모빌이라든지 이 쉐브론이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 한 1% 정도 유류 관련주들이 1%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장 초반에는 한 72.9, 73달러까지 올랐다가 2주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중 반전으로 돌아섰습니다. 오전에는 유가도 한 73달러까지 갔었다가 중국의 수요 감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중국은 그 보유 기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최대 그 원유 수입국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해관 총수에 따르면은 그 지난달 중국의 석유 수입이 그 437만 배럴을 기록해서 한 5.9%, 6% 하락하면서 중국의 수요 감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최대로 그 소비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런 그 수요 감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73달러 같은 장중 73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69달러대로 내려섰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지수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판단의 바로미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페덱스와 UPS, 특별히 페덱스의 올 2분기 수익이 예상외로 늘 것이다 하는 것이 또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밖에 업종별 등락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통 중에서는 그 페덱스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 관련주죠. 페더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데 이 페덱스는 그 미국은 이제 면적이 크게 넓기 때문에 그 주로 유통 운송 그 기관이 비행기와 주로 자동차 그다음에 뭐 이런 기차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는데 페덱스는 미국의 유통 시장 이런 그 택배라든지 이런 유통 시장의 한 70-80%를 담당하는 아주 큰 미국의 큰 대기업 유통업체입니다. 예. 이 페덱스의 순이익이 그만큼 이제 산업이 그 유통이 미국의 유통 산업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페덱스의 1분기 순이익이 주당 58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 전망도 역시 함께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전망도 역시 그 예상치를 웃도는 아주 높은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가 예상치는 43센트인데 네. 2분기에는 65센트에서 95센트 아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예상치를 발표했고 페덱스의 영향으로 페덱스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전망을 하면서 2위 업체인 UPS도 역시 4%대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모토로라는 그 휴대폰 제조업체 중에 대표 업체인데요. 신제품 클락을 공개하면서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역시 그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모토로라도 그 세계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네. 모토로라의 그 새로운 그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9% 주가가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CEO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실적 전망을 개선한다는 시장의 그 전망으로 인해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주간 단위로는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말 앞두고는 5일 연속 올랐다라는 부담 때문에 엿새 만에 하락으로 끝나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사실상 그 전통적으로 뭐 9월에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라고는 하는데 9월 들어서 지금까지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소비, 주택, 제조 등등등 지금 발표가 많이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경기
경제 지표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예상입니다. 우선 월요일에는 없고요. 9월 15일 화요일부터는 하루에 서너 개씩 이렇게 많게는 4개, 5개씩 발표가 되는데 네. 화요일에는 그 8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이전치에는 그 마이너스 0.1%였는데 전망치는 1.9%로 아주 높은 그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부분이 한 70%를 미국 경제의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의 개선은 그 경제의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뭐 이런 그 연결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8월에 소매 판매도 좋게 나타날 예정으로 있고 8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좋게 양호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번 주에는 대부분 이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이고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가 되고 이것도 역시 이전치보다 좀 오른 상승한 수치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에 기업 재고 역시 발표가 됩니다. 기업 재고는 지난달에 마이너스 1.1%인데 0.9%로 역시 감소하게 되고요. 9월 16일 수요일에는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물가지수는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주 큰 폭의 미미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경제가 살아나면서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지 않고 있다는 그런 그 진단이 나오고요. 8월에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되고 9월에는 주택건설 체감 경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산업생산도 역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택건설 체감 경기 지수도 지난달 18에서 19로 발표가 되는데 이 18이라는 19라는 이런 수치는 뭐냐면 이제 100명 중에 주택 경기를 좋게 보는 숫자가 한 명이 더 늘었다는 뜻이죠. 100명 중에 약 19명 정도가 주택 경기를 좋게 본다는 이런 얘기고요. 17일에는 주당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8월에 주택 착공도 같은 날 발표가 됩니다. 주택 착공 역시 주택 경기가 여전히 그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고 17일에는 역시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마지막 날은 미국의 금융시장 쿼드러플 리칭데이입니다. 이 네 가지 그 지수가 함께 몰려 있는 선물이라든지 그 주가 선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몰려 있는 네 가지가 몰려 있는 쿼드러플 리칭데이로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9월 현재 주가가 전월에 비해서 한 2% 오르고 있고 지난주에도 역시 1.74%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주택 경기라든지 제조업 경기 모두 다 소폭이나마 개선된 수치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 오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밤이면 미국의 이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를 맞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14일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밤부터 여러 가지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들의 코멘트도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화요일이면 리먼 브라더스 1주년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방송들도 리먼 1주년 사태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리만에 대해서 리만 1주년이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지금 일단 조금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그 관련 정책 당국자들도 이 관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은 좀 회피하고 그다음에 우선 그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 경제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리만 1주년 사태가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미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경제지표 발표가 이렇다 하기 없는 오늘 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에 직접 가서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밤에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또한 금융위기 1주년 맞이해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코멘트도 잘 좀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시장 동향도 간단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앞서서 저희가 유가가 배럴당 70불을 하회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값이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더니 드디어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1,000달러, 2,000달러 돌파 지속적으로 말이 나왔었는데요. 드디어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한 부분이라든지, 물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금값으로 좀 몰고 있는데요. 일단, 온스당 1,000달러는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이 되고 있었고,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닌데, 이제 금값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부분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은행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그리고 세금을 뺀 것을 네. 실질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 속에 마이너스 행진 이어가다가 드디어 이 마이너스 행진이 멈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지적하신 대로 은행 예금이자를 받아도 세금과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의미거든요. 예. 사실 실질금리는 지난해 리먼 사태 이후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마이너스 행진을 마감하고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체감 실질금리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인데요. 예. 통계상으로는요. 하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더 크다 보니까 체감 실질금리는 다를 수 있지만요. 여하튼 간에 통계적으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것은 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실질금리 추이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좀 유지해 왔습니다. 올 1월에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고요. 그 뒤 3월에는 마이너스 1.4%로 기록했고요. 또 4월 마이너스 1.2%, 5월 마이너스 0.3% 등으로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 6월에는 플러스 0.5%로 돌아섰고요. 7월에도 플러스 0.9%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아도 물가 상승과 세금을 감안해도 0.9%가 더 남았다는 의미인데요. 네. 실질금리가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사실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를 마감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은행들이 지난해 판 고금리 상품을 상환하기 위해서 고금리 예금 상품을 많이 내놓는 것도 하나이고요. 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컨센서스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앞으로 금리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면은 은행과 또한 보험주 쪽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실질금리 플러스 반전의 가장 큰 이유로는 금리 상승 기대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하는 모두 출구 전략 지금 고민 중인데 심지어 기준금리 인상은 연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무게가 좀 실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
산업개발연구원이 그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7%를 전망하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곧 금리 인상 등 그 시중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그 출구 전략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그 현재 그 정부와 한국은행 등 당국은 그 언제 어떻게 그 출구 전략 실행에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그 정부와 한국은행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검토 중인 안을 좀 보면요. 그 우선 지적하신 대로 그 4분기 중으로 그 현재 2.0%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지난번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성태 총재도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기 때문에 그 4분기 중으로는 금리 인상이 거의 실시돼 보이고요. 네. 또 그 현재 그 총액 한도 대출 규모가 10조 원입니다. 이 총액 한도 대출 규모를 그 낮춰가지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그 은행의 그 지급 준비율을 높여서요. 그만큼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또 현재 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그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 올 연말로 그 조치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 전략 실행은 그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나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그 언제 그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가 좀 관건일 텐데요. 그 현재 그 정부나 그 한국은행 스탠스를 보면요.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출구 전략 실행 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쪽으로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한 11월 달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 보면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같은 패스트 트랙 같은 이 비상 체제로 운영이 됐던 지원 프로그램만 중단을 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더 늦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그 출구 전략 그 조기 실행을 놓고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좀 분분하게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출구 전략의 조기 시행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입장이죠. 네.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아직 한국 경제가 아직 본격적 회복 국면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그 내면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실제 저희 서울경제신문이 그 리먼 사태 1주년을 맞아서 네. 그 현대경제원과 공동으로 그 한국 경제가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그걸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총 5개 구간, 그러니까 안정, 보통, 그 위기 극복, 위험, 매우 위험 등으로 나눠봤는데요. 네. 그 분석 결과 그 한국 경제가 그 재정 투입 확대 등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그 매우 위험한 구간, 그러니까 가장 낮은 레벨이죠. 가장 취약한. 예, 그렇죠. 그 가장 낮은 레벨에 있다고 평가를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출구 전략 중 하나의 금리 인상을 놓고도 여러 가지 안이 분분한데요. 사실 그 경기 회복 후 최대 과제는 유동성 흡수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거든요. 네. 그 정부나 한국은행의 그 출구 전략 조기 시행 상조론에 대응해서요. 어떤 정책을 펼치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터졌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타이어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사건의 발달은 그 미국 내 그 중국산 타이어 수입이 급증하자 그 전미 철강 노조가 미국 정부에 그 긴급 수입 제한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긴급 수입 제한 등 그 무역 보복 조치의 경우 그 최종 결정 권한이 백악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미 철강 노조 요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양측 간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그 미국 측이 그 행한 조치를 보면요. 그 미국은 일단은 그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서요. 올해부터 그 3년간 그 4% 관세 외에 그 최고 35%의 고율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관세가 그 종전 4%에서 그 최고 39%까지 치솟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요. 중국은 이제 미국이 그 보호무역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요. 그 WTO 그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계 공장인 중국을 상대로 이제 무역 분쟁에 나서게 됐는데요. 네. 국제사회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타이어 분쟁이 우리 제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미국 시장에서 우리 타이어는 고급 타이어로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반면 중국산 타이어는 저가 타이어인데요. 그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그 중국산 저가 타이어 고율의 관세가부터 가격이 올라가면은 좀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에 나섰을 때 그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 이제 그 애꿎은 불똥이 튈 수도 있는데요. 실제 그 미국이 그 중국산 물품에 대해 제재할 때 꼭 포함되는 게 한국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미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산 물품을 제재할 때 꼭 한국산 물품을 끼기 때문에요.
우리로서도 그 미중 간의 타이어 분쟁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괜히 또 우리가 불똥을 또 받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산업계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요, 오는 2012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이제 LED 칩 생산에 본격 나선다는 소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LG그룹의 경우 현재 LED TV 등 LED 분야에서 삼성보다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예. LED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계열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그 삼성으로부터 LED 칩을 받아서 그 TV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LG그룹이 그 계열사인 LG이노텍을 육성해서 LED 전문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LG이노텍의 투자 계획을 보면요. 우선 오는 2012년까지 약 1조 2천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이고요. 그 현재 광주에 공장이 있는데요. 그 파주에 추가로 공장을 건설해서 그 광주와 파주 등 그 생산 거점을 이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내년 1분기까지 그 LED 생산 능력을 그 2배 이상 확충한다는 안을 담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그 LED 생산 능력을 5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이면은 그 LED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삼성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씀하신 것처럼 LG가 LED 생산에 나서게 된다면 LED TV 부문에서 삼성과의 한판 경합도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5일 연속 오른 데 따른 부담을 느끼면서 엿새 만에 결국 하락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소비 심리 지표는 개선됐음에도 말이죠. 다우가 22포인트 정도 떨어져 9,605로 끝났지만요. 나스닥과 S&P 500의 경우 모두 3포인트, 1포인트 정도씩만 빠져 하락폭 자체가 크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상품시장 동향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연중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에 금값은 드디어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해서 18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고요. 유가는 배럴당 70불을 하회해서 에너지주의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